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연말을 맞아서 업종별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해를 또 되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핵심 내용 등만 저희가 콕콕 집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한번 활동하셨고요. 현재는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하나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상대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점도표가 좀 눈에 띄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강한 신호를 나타내면서 기존의 4회 축소에서 2회 축소로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축소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은 금리에 좀 민감한 섹터이다 보니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실제로 미장의 바이오주들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바이오텍들은 훨씬 더 큰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가장 컸었던 만큼 금리 인하가 좀 덜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제약바이오가 오늘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과는 또 별개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의 경우 혹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좀 기대감이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바이오와는 상관없이 지금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1월에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있을 흐름이 지금은 더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파월의 연설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은 맞지만 좀 단기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금리 인하 전망이 좋지 않으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도 투심이 다소 위축되었는데요. 내년 전망은 어떨지 지금부터는 저희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과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올해 증시를 이야기할 때 이 알테오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만 하더라도 45만 원 선까지 올라갔던 알테오젠의 주가가 한 달 만에 지금 29만 원 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꾸준하게 좀 우하향 기조를 그리고 있는데 최근 할로자임과의 특허 소송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허 소송 이슈가 끝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를 노려봐도 괜찮을 걸 많은 분들이 또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알테오젠 뭐 70만 원, 80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더 아쉬운 주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 쪽의 경우에는 신약이든 특정 기술, 뭐 이런 제형 변경을 하는 그런 기술이나 플랫폼의 경우에 특허 이슈가 항상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mRNA 플랫폼 관련해서 특허 소송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 그뿐 아니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도 특허 소송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허 소송은 그냥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당연히 빅파마들은 소송을 해서 잃을 게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특허 소송을 하는 것은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소송이 크게 알테오젠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이유가 머크와 알테오젠의 계약 내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크가 알아서 해결을 할 부분인 거지 알테오젠의 수익이나 알테오젠의 캐시카우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특허 소송이 뭐 1년 내로 다 끝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좋지 않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데 파월의 연설이 영향을 끼친 것 때문에 11월부터 계속 안 좋은 것이지 그것보다는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은 지금 잘 하고 있고 내년에 퀴트로다 SC 제형이 나오게 된다면 그로 인한 업사이드는 가능하지만 이 특허 소송으로 인한 큰 타격은 오히려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특허 소송 이슈가 나왔을 때 하락을 했었던 것은 맞기 때문에 당연히 불확실성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 특허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있는 일이고 있는 얘기라서 이 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 리스크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지 뭐 이게 장기적으로 알테오젠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특허 소송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장기간 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알테오젠 지난 전고점 45만 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알테오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올해 ADC, SC제형부터 시작해서 키트루다 SC제형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 산도즈와의 계약이 이미 올해 먼저 언급이 됐었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선반영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계약 공시들이 다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넘어서 전고점을 넘어서 훨씬 더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이제는 찍혀줘야 되는 구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올해는 당연히 이제는 조금 늦었고 내년이 되고 키트루다 SC 제형이 출시한 후에 매출 상승이 많이 보이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다들 알테오젠에 다시 관심을 갖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과 같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고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에 당연히 전고점을 지금 당장 트라이 한다라는 걸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 있고 그 계약들이 하나둘 나오면서 매출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적이 찍혀줘야 되고 새로운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생물보안법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올 하반기에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에 또 제약바이오 그중에서 CDMO 기업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자 이 법안에 표적이 됐던 중국 최대 CD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중단했던 미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건설을 재개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연구원님, 그래도 연내는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생물보안법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후에는 좀 새로운 물량이 출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CDMO 기업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생물보안법 자체가 법안이 4개예요. 4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법안들은 계속해서 추진이 될 수 있고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조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이 없어진다, 불발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내년까지는 생물보안법 관련된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세론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애초에 생물보안법 자체가 2032년까지 유예가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당장 엄청난 수혜를 볼 것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애초에 우리는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물보안법 수혜를 기대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법안이나 다른 얘기들보다는 새로운 물량이 좀 덜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생물보안법이 통과된 이후에 CDMO, CMO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나고 미국 기업들과의 계약이나 수주가 계속해서 대규모 빅딜로 나오게 된다면 그 또한 오히려 그 기업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생물보안법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국내 CDMO, CMO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오히려 새로운 물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 CDMO 기업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 그리고 바이넥스가 꼽히는데요. 장기적으로 CDMO 기업들은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짧게 ADC를 한번 언급해 주셨어요. 향후 몇 년간 우리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ADC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ADC 분야에서 생산 항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ADC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ADC와 관련해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 눈여겨보고 계시는 기업도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ADC는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플하게 약물을 암세포로 다이렉트하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에 있어서 항암제로서 굉장히 높은 효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과거에는 ADC 기반의 항암제들의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었고 부작용이 조금 심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에노투라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산교의 ADC 항암제가 나오면서 에노투가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으로 도약을 했고 그로 인해서 ADC 기반의 항암제들 좋은 효능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돈을 잘 벌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들도 ADC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라이선스 인을 하기 시작했고요. M&A도 빅딜로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DC 자체에 대한 기술 이전 거래나 빅딜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걸 기반으로 생각을 했을 때 ADC는 앞으로도 투자가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ADC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DC가 왜 더 업사이드가 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ADC 기반의 파이프라인들이나 물질들은 꽤나 많긴 합니다만 ADC 기반의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그러니까 연매출이 1조 원이 넘는 의약품은 아직까지 N02밖에 없어요. 그래서 N02를 필두로 ADC의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ADC 플랫폼에 다른 물질을 접목시켜서 다른 항암제를 만들어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추가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빅파마들과 바이오텍으로부터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한 번 더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산교가 N02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 트랍2라는 표적 ADC 항암제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는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다토포타맙의 승인 여부가 아무래도 ADC 시장의 업사이드를 한 번 더 정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ADC 기업들이 꽤나 많은 상황에 이런 요소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ADC 쪽에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한 셀트리온이 조금 대표적인데요. 이 세 기업 모두 1월에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ADC 관련된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미팅을 지금 계획한 상황이기 때문에 ADC 기업들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든지 미팅을 하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AACR이나 아스코와 같은 암학회에서 지속적으로 ADC 파이프라인을 계속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세 기업들은 계속해서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일정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ADC 시장과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빠르게 또 비만 치료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올해 우리나라의 위고비가 이제 저희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열풍이 우리나라에도 불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에도 참 다양한 유형이 있던데 한번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길게 유지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있고요. 또 주사 맞는 게 무서운 분들이 많아서 먹는 약도 경구형도 나오고 있고 패치형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쪽이 더 상용화가 빠르게 나타날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이 지금 빠른 속도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지 좀 브리핑해 주실게요. 일단 아직까지 상용화된 것 중에서 가장 지속이 오래되고 있는 건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주사 제형이고요. 많은 빅파마들이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장기 지속형 제형과 그리고 이제 경구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장기 지속형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GLP-1이나 GIP 유사체들의 특징이 경구용으로 만들었을 때 흡수율이 너무 낮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구용에 있어서는 다들 조금씩 좀 앞으로 업사이드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도 상대적으로 주사제 대비 선호도가 매우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지속형과 경구용은 앞으로 계속 업사이드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이 경구용이 가장 이상적인 제형이기 때문에 경구용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빅파마들의 움직임은 계속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 다른 빅파마, 항암제 쪽에 1등이라고 알려져 있는 머크도 비만 치료제 쪽에 진출을 시작했고요. 뭐 전임상 파이프라인을 인수한 것이긴 하지만 꽤나 큰 돈, 빅딜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빅파마들이 하나둘 더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모습을 우리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고 지금 일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그 중심에 있긴 하지만 암제는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제형 그리고 다른 로슈와 같은 기업들은 이제 경구용 거기에 이제 이번에 진출을 시작한 머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기 지속형과 경구용은 계속해서 라이선스 계약이나 M&A가 추진되지 않을까. 이 두 분야 모두 지금 나와 있는 파이프라인들이나 물질들 대비 체중 감량 효과나 편의성에 있어서 뛰어나다면 업사이드는 충분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경우에도 원래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나 비만 치료제라는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 이 GLP-1 약물이 비만 치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준 만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를 맞았던 만큼 일론 머스크 또한 이 비만 치료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보험사들과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만큼 비만 치료제들은 아무래도 이런 보험 급여 확대나 앞으로 이런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이 있어서 좀 우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비만 치료제 시장이 크다 보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머스크의 효과로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비만 치료제 모멘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비만 치료제만큼이나 또 의료 AI가 우리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의료 AI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또 우리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기도 했는데 그동안 의료 AI 시장은 기대감만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좀 숫자로 실적으로 좀 증명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지금 의료 AI 주가들이 시세를 내는데 3대장 하면 루닛, 뷰노, JLK가 있잖아요. 네. 오늘은 또 뷰노에서 뭐 일본의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뭐 호재성 뉴스까지 전해졌는데 어떤 쪽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제는 루닛 임원들의 블록될 소식이 나왔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뷰노와 JLK의 경우에는 내년에 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네. 사실 의료 AI를 올해 많은 분들이 보다가 말았던 이유 중 하나가 적자 기업들이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생각보다 적자폭이 크고 흑자 전환 시기가 늦어진다라는 것을 필두로 이제 주가가 안 좋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뷰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속적인 특허 등록도 하고 있고 이제 FDA 혁신의료기기에 지정도 됐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의료기기인 디카스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급여를 획득하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게 된다면 뷰노가 가장 빠르게 내년에 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이 FDA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JLK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좀 굉장히 큰 뇌졸중 CT, 뇌 MRI 촬영에 대해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대비해서 시장성이 10배 이상인 미국에서의 진출이 성공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JLK의 경우 내년에 4분기 정도 됐을 때 흑자 전환이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닛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록딜로 인해서 지금 다들 약간 눈초리를 보내고 계신데요. 루닛의 경우 이제 내부자 매도기 때문에 뭐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장이나
대표이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점이 그래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계 롱펀드의 블록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오버행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에는 크게 변할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부자의 매도가 그 기업에 크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루닛의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특히 빅파마들과의 동반 진단이나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을 훨씬 더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의료 AI 기업들의 분기 흑자 달성을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마 리서치나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이 올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강달러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미용기기의 수출 호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미용기기 쪽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들이 확실히 잘하고 있고 미국 쪽 수출 비중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내년에 한 번 더 업사이드가 많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K뷰티 열풍은 계속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올해 시작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내년까지는 충분히 그 트렌드가 유지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미용기기까지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드릴게요. 내년에 제약바이오 어떤 쪽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기존에 강했던 그런 3대장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에는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대형 바이오는 저는 무조건 같이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바이오는 개별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임상 데이터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형주도 바라보고 또 내년에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진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짧아서 아쉬운데 그러면 그 모멘텀으로 하나만 콕 집어주신다면 어떤 쪽을 보고 계실까요? 사실 학회가 가장 큰 모멘텀이죠. 학회요? 특히 4월에 AACR이 있고 6월에 아스코가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학회에서 좀 중요한 임상 데이터 발표하는 기업들은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다양한 학회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4월에 예정되어 있는 학회 주목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강하나 연구원님과 함께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한 1.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에서도 여러분들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장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연말에는 특집으로 업종별 전문가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 긁어드릴 테니까 매일경제TV 12시 생쇼 시청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